안녕하세요. 이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왜 글을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우리가 현재 사회 혹은 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글을 잘 쓰는 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좋은 글의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충실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있잖아요. 즉 주제가 있을 때 이 주제를 충실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독창성, 예리하고 따뜻한 주변의 관찰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명료성, 무슨 내용인지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충실성과 진실성이라는 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가 글을 쓰게 된 배경,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내가 이걸 정말로 원해서 글을 썼다라는 걸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느껴질 수 있게 글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독창성은 우리가 남들이 다 쓰는 똑같은 글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록 주제는 같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시각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만의 글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 주변을 내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을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볼 때 뭔가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에서 나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료성은, 자, 누가 내 글을 읽게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정해진 독자층이라는 건 있어요. 내가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중학생 이상 혹은 고등학생 이상 혹은 대학생 이상의 어떤 친구들이 글을 읽기를 바라고 글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내 글을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읽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글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었는데도 이게 뭐를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잘 쓴 글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효과적인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표현은 평이성, 간결성, 정확성,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구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평이성이라는 건 쉬운 말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혹은 학생들이 그 글을 쓰는 걸 보면은요, 내가 글을 쓴다라는 사실 자체에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서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투, 그런 낱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앞에서 제가 명료성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글을 읽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무슨 소리야? 라고 받아들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간결성, 말을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엔 하나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경제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야 할 때는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건 강조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은 최대하게 간결하게 쓰는 게 좋고,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화성, 정확한 문법과 어휘와 한 번 읽고 이해가 가능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문법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성인들도 지도를 하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 두 개가 나뉘어지면 좋은데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내용도 아니고 이 내용도 아닌 이상한 문법을 가지고 온 문법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내가 글을 정확하게 문법에 맞게 어휘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문의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재를 선택해요. 내 주제에 알맞은 소재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성과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글이 설명문이면 설명문의 구성, 뭐 주장하는 글이면 주장하는 글의 구성, 소설이면 소설의 구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구성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 각각의 내용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할지 미리 서론에선 이런 내용을 쓰고 본론에선 이런 내용을 쓰고 본론 2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고 본론 3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고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글을 막 써 내려가다 보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주제에서 벗어나는 글들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에 가장 좋은 게 미리 개요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개요표를 작성했으면 이제 실제 글쓰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개요에 맞춰서, 개요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본이다라고 하면 이제 글쓰기는 어때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서술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퇴고예요. 내가 글을 써, 내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으니까 이제 끝?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글을 썼으면 내가 정말 내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계획에 맞게 글을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문법과 어휘들을 썼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주제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좀 참신한 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내용 똑같이 이야기해봤자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뭔가 좀 새롭고 그러면서도 독자들, 읽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상식적인 틀 안에서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우리가 실제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말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이럴 거야 라는 어떤 문맥의 흐름상 이건 이런 내용이지 라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알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글로 써서 남에게 전달한다? 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망행위죠. 나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한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전달하는 거, 요게 글을 쓸 때의 어떤 주제 포인트로 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단일성, 글의 주제는 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주제가 막 두 개, 세 개 되다 보면 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읽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정성,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의 기본적인 길이라는 거, 분량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너무 길이 늘어져 버리면 읽는 사람들도 힘들고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다 보면 내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글은 한 2천자 정도인데 글을 쓰다 보니까 막 3천자가 되고 4천자가 돼요. 이거는 내 역량을 벗어난 글이고 당연히 그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역량을 벗어난 글이 어떻게 좋은 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알맞은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설정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역량 한에서의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 역량을 벗어나는 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제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선 다양하고 풍부하게 주제를, 소재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라는 건 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료들이죠.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들을 많이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즉, 주제를 뒷받침하는 통일성 있는 소재들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면서 독창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구체적이고 독창적일 때 참신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친근한 거.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멀리 동떨어진 건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친근하면서도 뭔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뭐 스릴, 서스펜스 이런 게 아니라 어, 너무 일상적이라서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은 또 제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친근하지만 너무 또 일상적이어서 읽는 사람들이 너무 이건 구태의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또 제외해야죠. 그리고 뭔가 좀 극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겠고 약간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요소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선택할 때 일단 다양하고 풍부하게 많이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통일성 있게 한번 묶음을 모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뭔가 친근하면서 긴장감도 느껴지고 극적 효과도 있으면서 좀 재미있기도 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잘 걸러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이 내 글의 소재로 적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성과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양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5단 구성이 있어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에서 주로 나오죠. 4단 구성도 있어요. 기, 승, 전, 결. 3단 구성도 있죠. 서론, 본론, 결론. 혹은 처음, 중간, 끝.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런 것들도 다 3단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의 구성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서론기 발단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글이 왜 시작되게 됐는지,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죠. 이 글의 배경이 드러나는 게 서론, 기, 발단. 자, 그럼 본론, 승전, 전개, 위기, 절정.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 1, 2, 3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승, 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전개, 위기, 절정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결말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 주제를 드러내주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미리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형식의 구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임새와 방향성에 대해서 자, 화제식 개요가 있고 문장식 개요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화제식 개요는 핵심적인 낱말만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긴 글을 쓸 때 필요하겠죠. 문장식 개요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글을 쓸 때 이게 더 편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하얀 거짓말의 정의, 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얀 거짓말에 반대한다.
라고 했을 때 하얀 거짓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본다.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 부분이 본론이겠죠. 그리고 결론에서 하얀 거짓말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하얀 거짓말도 결국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은 이러이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식 개요 들어갔을 때는요. 아까와는 조금 달라져요. 문장의 형태로 하얀 거짓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다. 요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잘못을 고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냉정한 진실이 따뜻한 거짓말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본문에서 쓸 내용들을 문장 형태로 정리를 하고 결론에 가서는 하얀 거짓말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하얀 거짓말도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이다. 길게 보았을 때 하얀 거짓말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실제 장문 단계 글쓰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론에서는 글의 내용, 목적, 방법, 동기, 의미,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것. 아까 하얀 거짓말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효과가 필요하고 글의 주제, 관련 화제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제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단락의 소주제를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단락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뒷받침을 해주는 소재들을 쭉쭉 넣어줘야 되고 단락 간의 통일성, 연결성, 완결성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락이 앞단락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을 소주제로 가져와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인용이나 예화,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을 때 읽는 사람들이 보다 더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결론에서는요, 본론을 요약하고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과제나 전망을 제시하면서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장문 단계 글쓰기.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형태로 학습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얀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란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과는 달리 이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즉, 일반적인 거짓말은 나의 이득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 반면에 하얀 거짓말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는 거짓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때론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는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 목적, 방법, 동기, 의미 정의, 글의 주제, 관련 화제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작성했던 개요표, 그러니까 문장식 개요표의 형태를 따르자면 하얀 거짓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다. 요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개요를 미리 작성해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론, 서론에 들어가서 서론의 본문 내용을 작성해 줄 수가 있겠죠. 우선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신부는 은초대를 훔친 장발장이 경찰에 붙잡히자 그 은초대는 자신이 장발장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장발장은 이로 인해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신과 미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역시 마찬가지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의 잎새가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믿는 존 씨를 위해 늙은 화가 베이머는 존 씨의 창밖에 잎새 그림을 그려준다. 그리고 그 그림을 진짜 잎새라고 믿은 존 씨는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 병을 이겨낸다. 이 작품들에서 미리엘 신부나 베어만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자, 이게 본론이죠. 그래서 단락의 소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단락의 소주제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소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미제라블 이야기, 마지막 입세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요. 예화, 경험, 인용. 그래서 뭘 인용했어요? 레미제라블과 마지막 입세를 인용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먼저 하얀 거짓말의 장점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들은 하얀 거짓말의 좋은 점만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교실에 화분을 깨뜨렸다고 했을 때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모른 척 해준다면 어떨까? 친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잘못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하게 자신이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의도와는 달리 하얀 거짓말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 밖에도 많이 있다. 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데 그게 상처가 될까봐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해주었더니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곤 한다. 진짜로 자신이 노래를 무척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내 경험을 예로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잘못을 고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의 본문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래서 나는 냉정한 진실이 따뜻한 거짓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속임약 효과는 약효가 없는 가짜약을 진짜라고 속여서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실제로 병을 고치는 효과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엔 환자의 병만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환자에게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고 환자와 상의하여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새빨간 거짓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짓말이란 언젠가는 탄로가 나기 마련이고 그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다. 게다가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 결과까지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내 소주제 하얀 거짓말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용과 예화, 인용이나 예화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 단락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요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냉정한 진실이 따뜻한 거짓말보다 낫다라고 한 줄 정도로 써놓았을 때 지금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세요. 이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결국 하얀 거짓말 역시 거짓말이며 남을 속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일이다. 또한 거짓말이란 오래가지 않아 결국 탄로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무엇보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며 그 결과 역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위험 역시 크다. 결국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 본질은 남을 속이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결론이죠. 그래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요. 그러면서 남은 과제나 전망을 제시해요.
자, 하얀 거짓말도 남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이다. 길게 보았을 때 하얀 거짓말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글 한 편을 써 본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글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는 하얀 거짓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글을 써봤다 라는 내용. 자, 그럼 이제 장문의 단계 마지막 퇴고로 들어가 보자고요. 퇴고를 할 때는 자, 부가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가의 원칙은 의도했던 대로 내가 표현이 잘 됐느냐, 그리고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상세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잘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러면 이걸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글을 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플러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삭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필요 없거나 과장된 곳은 없는가? 내가 막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싶었던 거. 그리고 이건 좀 내가 과장한 것 같은데 싶은 거. 이런 부분들은 자, 삭제할 곳으로 생각해서 과감히 삭제하고 그래서 글의 탄력성과 긴장감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글이 너무 지나치게 막 길어요. 필요 없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글을 읽다가 피로해요. 뭐야 이거? 그러면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을 최대한 삭제할 부분은 또 삭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재구성의 원칙이란 연결이 매끄럽고 효과적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문장, 문단 등의 순서를 확인해서 논리적 완결성을 이끌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글을 써봤는데, 쓴 걸 보니까 1문단과 2문단의 순서를 좀 바꿔보면 글이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서로 바꿔봤을 때 글이 더 부드러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퇴고 과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정보호를 잘 써야 돼요. 기초적인 교정보호,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내 글에 대해서 퇴고를 하기에 충분해요.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건 글자를 이걸로 바꾸자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돼지꼬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글씨는 빼버려 라는 것이고요. 잘못해서 띄어졌을 경우에는 붙여 쓰는 표시, 또 잘못해서 붙었을 때는 띄어 쓰는 표시, 또 글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글자를 넣고요. 또 글자를 여러 개 고쳐야 되는 경우, 아까 한 글자 고칠 때 이거였죠. 동그라미, 찍. 그런데 여러 글자를 고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고쳐주고요. 줄을 바꿀 때 줄을 바꿔줘야 되고, 왼쪽으로 한 칸을 들였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을 내었을 때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앞과 뒤의 순서를 바꿀 때 또 아래 글을 위로 올려서 줄을 이어줄 때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글을 퇴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퇴고를 해볼까요? 아까 썼던 글. 그렇다면 대신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플러스를 해주면서 글을 고쳐 써준 거예요.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당연하게 자신이 교실에서 장난치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거죠. 연달아서. 이런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교실에서 장난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짧게 마이너스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아예 또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또한, 거짓말이란 오래가지 않아 결국 탄로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이런 문장 정도는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빼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면 잘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전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길었는데 그만큼 여기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실제로 글을 쓴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기초적인 표현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고요. 풍성하게 잘 쓰는 효과를 만들어내 갈 수 있습니다. 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